네,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왜 하는가 부터 잠깐만 시작을 또 해보면, 괴로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공부가 나발이고, 인생이 괴로움이 없다면 이런 거 안 하겠죠. 예. 누가 돈 주면서 하라 그래도.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인생이 괴롭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인생이 괴로운 것의 내용이 무슨 사실은 똑부러지게 뭔가가 무엇 때문에 괴롭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말로 좀 이렇게 좀 근원적인 괴로움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는.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항상 이 불만족이 있더라고요. 불만족이 있어서 뭘 해도 2%가 부족하고 성에 차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걸 존재 불만족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시인들도 왜 시를 쓰는가? 존재 불만족 때문에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가 있는데, 뭔가 해결책이 있을 텐데, 뭔가 모르는 이 갈증이 이렇게 항상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심을 상대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이 들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아닌 무엇, 진리라고 할까?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존재 불만족이 왜 생겼냐고 이제 좀 이렇게 알고 나면, 간단하게 말하면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분별하는 그 습관이 뿌리 깊어서,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분별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여튼 매사를 보자마자 그 느낌이 이렇게 촉하자마자, 대상을 촉하자마자 수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좋다 나쁘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1년에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촥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이 못 말리는 분별심. 이게 어느새 또아리 틀고 있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이 분별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사에 분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좋다 나쁘다 하고 이제 분별을 하니까 그 뒤에 갈등이 생겨서 고통이 자동적으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일반인들은 이것이 너무나 젖어 있어서 그런 줄도 거의 모르고 또 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문제의 근본은 내가 보자마자 느낌을 받는데, 그 느낌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좋다 나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은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이 좋다 나쁘다가 벌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모임을 보면 지금 20대 30대 분들하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근데 20대 30대들이 왜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여기 오면 될 텐데 여기 안 오고 왜 2030은 따로 모여서 공부하자고 할까 해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여기 앉아있기가 뭔가,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 근데 이 느낌 자체가 이렇게 어른들하고 딱 그 사이에 앉아있기 힘들고, 또 이렇게 남자들이 많은 데는 홍일점이 가도 괜찮아요. 잘 견디시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거사님 한 분 계시는데 거사님은 척일점이신데 잘 견디시는데, 남자들은 여자들만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들어서 집에서도 주눅 들기 바쁜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임이라도 툭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니까
사람 볼 때도 그렇고 또 물건 볼 때도 그렇고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경제 상황을 봐도 하여튼 매사에 지금 모든 뉴스에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고 또 거기 보면 좋아요 하고 싫어요가 또 쫙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란 게 어느새 분별심이란 것이 형성이 되어서 인생의 어느 시기인가 분별심이 형성되어서 이것이 매사에 작동을 하니까 이런 고통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연쇄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거를 윤회라고 했구나. 죽어서 어디 되고 뭐가 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윤회가 되풀이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조금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이 분별심이 이번 생만의 문제는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약간 공통적인 현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이 분별심 이걸 말하는구나. 그런 통찰을 그분들도 가졌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모든 것이 인간의 괴로움의 근본은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의 내용이 분별심이다 이거죠. 이것이 선악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천진난만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가 어느새 쫓겨나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타향살이 하고 있다는 느낌,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니까 좋다 나쁘다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딱 보자마자 딱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가 바로 벌어져 버리니까 항상 좋은 것은 가지고 싶은데 욕망은 일어나는데 성취가 안 되고 잠깐 여러분 되더라도 잠깐이죠. 그거 지나면 다시 또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싫은 것도 없애려고 하는데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배우자, 자식, 부모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잘 없죠.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걸 맞춰서 살아가는 그게 보통 과정이 아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또 그렇고 여기서 스트레스가 다들 쌓여서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존재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세계는 원래 상대 세계예요. 상대 세계인데 내가 이걸 분별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고 이것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래서 항상 갈등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 세상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그럼 또 혼자 사는 사람은 또 외로워가지고 언제 독거 노인으로 죽을까봐 젊은이들이 벌써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문제는 분별심이 이제 그래서 문제가 지금 분별심이구나. 그러면 이 분별심을 해결하는 이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착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스트레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스트레스의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내가 지금 경계를 대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하는 이 분별심,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분별심이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분별의 관점이에요. 분별하는 그 잘하는 거, 척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잰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상형 올림픽 해봤죠? 이상형이란 게 있는데 그 이상형이 자가지고 탁 재가지고 안에 들어오면 사죽을 못 쓰죠.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떤 가수의 팬은 막 그 가수를 띄우기 위해서 열혈
예전에는 뭐 아이돌만 팬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트로트 가수들도 유명해져가지고 대단하다 그러대요. 팬들의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정말로 좋다 나쁘다 해서 한번 좋으면 사정없이 그냥 이렇게 올인한다, 꽂힌다. 뭐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분별심이다. 그럼 분별심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러분 실상은 저 혼자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 혼자는 존재할 수 없고 지금 마이크가 당장 있고 옷이 있고 그죠? 의자가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언제나 혼자 있는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건 불가능해요. 항상 이렇게 같이 있어요. 환경과 같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분별심이란 건 뭐냐면 요 전체가 이렇게 알고 보면 여기 하나인데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인데 자기도 모르게 요 몸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싹 오려가지고 요게 나다 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분별심 이게 지금 어느샌가 확립되어서 살고 있지요, 그죠? 이거 참 부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분별심을 분류해서는 상이라고 하니까 나라고 하는 분별심 아상이 이렇게 어느샌가 생겨가지고 나 따로 세상 따로가 되어버린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충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책을 이렇게 보시면 책이라고 하는 분별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보면 그것이 또 따로 있다고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따로 떼서 보는 습관이 우리한테는 있다. 따로 떼서 보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를 따로 떼서 보면 아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물건을 법이라고 하니까 물건을 법, 연기되어서 일어난 현상으로서 일어난 것들 이게 법이거든요. 제법 뭐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또 분별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이미 습관화되어서 아상과 법상이 딱 이렇게 우리 마음 기저에 이미 딱 확립이 되어가지고 얘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얘들이 좋다 싫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 그래서 아상이 아공이 되고 법상이 법공이 되는 거. 이게 내 외가 명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은 밖이라고 생각해서 내 외가 밝게 뚫렸다. 아공이고 법공이고 그래서 통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분별도 놓여지고 물건이라고 하는 분별도 놓여져서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지각이 되는 거 이제 그게 지금 분별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치가 그렇지 않나요? 이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왜 존재 불만족인가? 뭘 해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오늘 아침 뉴스에 트위터를 샀다 그러대요. 55조를 주고. 일론 머스크 돈도 많네.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테슬라 차가 싹 지나가더라. 예쁘긴 하대요. 한국에도 벌써 지금 전기차 그 테슬라가 많이 다니대요 보니까. 그거 하나 머리 잘 써서 발견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트위터라는 회사도 이번에 샀다고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라고 이 존재 불만족이 없을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데 그 친구가 아직 어리죠 뭐. 40 좀 넘었겠네. 예. 그 사람이라고 이런 근본적인 불만족이란 게 없을까? 있겠지요, 그죠?
예. 누구라도 아무리 잘생긴 배우가 되었건, 권력자가 되었건, 돈이 많건, 다 그런 불만족이 있겠지요. 이제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왜 그런가? 인간은 공통적으로 이게 하나라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이걸 잊어버렸다고 해요. 본각이었는데, 각이란 말은 이게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를 깨닫는, 연기를 깨닫는다는 말을 쓰는데, 연기라는 말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서로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연기를 깨닫는 건데, 본래는 깨닫고 있었는데, 언젠가 우리가 불각, 이걸 놓쳐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시각,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그 각을, 깨달음을 회복해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 그걸 이제 구경각. 그래서 네 단계로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본각이었는데 지금은 불각이 되어서 이렇게 존재 불만족에 시달리는데, 각이란 말은 연기란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근데 지금 분별의 반대말이 연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이런 말 하네. 저도 깨달아요. 말하면서. 저도 말하면서 저한테서 튀어나오는 말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모든 것의 원인이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분별심입니다. 분별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좀 더 쉽지 않나요? 분별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습관, 또 그것이 관점이 확립이 된 채로 산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나누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존재 불만족이었는가? 원래는 통으로 하나였는데, 나도 하나고 세계도 하나고 분별되지 않는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면서 이 불만족 세계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있는 곳에 옥상 올라가서 주변을 한번 쫙 이 핸드폰으로 쫙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인터넷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시원합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그 옥상을 자주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있든지, 아니면 동네 뒷산에 바위 위에 가서 있든지, 아니면 한강에 툭 트인 한강에 가서 강변에 앉아 있든지,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시간을 저도 모르게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조금씩 자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떤 자각인가? 나는 몸이 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용어를 그냥 쉽게 써본다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정신이 나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이제 생기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니까, 이제 수행을 하니까 그런 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육체는 작은데 정신이 나이면서부터는 이것이, 나는 이제는 자이언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그걸 놓치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남은 아무 말 안 해도 저는 육체와 정신 중에서, 지금까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육체가 나인 줄 알고 답답한 채로 그냥 살았지. 존재 불만족에 가득 차서 답답한 채로 살았다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이게 나는 지금 육체가 내가 아니고, 정신이 나구나. 그리고, 정신은 육체보다는 크네? 이거 큰데? 하고 그때부터 자유를 느낀 거예요.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입에 무슨 말이 붙었느냐면, 육회, 상쾌, 통쾌.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이거 아닌데? 나의 원래 상태가, 이거 아닌데? 그러고, 그때 힘이 없으니까, 공부 시작할 초기에, 저도 모르게 툭 터진 데 나가면 공간이 주는 해방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 가서 하늘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시원하니까, 이게 나지.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뭐 책을 읽든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또 어떤 때는 간단하게 배낭을 메고 등산 가서 꼭대기 안 가고 중턱에 바위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툭 터진 채로 있어서 자꾸 저를 감당을 시켰던 것 같아요. 감당을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나라고 살다가 정신이 나이면서부터는 인 두껍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껍질, 그러니까 인 두껍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러려면 여러분 간이 좀 부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육체를 나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너희들 눈이 삐었네.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이 허공이 나야. 이 공간 전체가 나야. 오히려 공간도 내 속에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전부 다 저를 미쳤다고 하지. 미친 사람 취급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냅두고, 이 머글들은 냅두고. 머글 하면 알아듣습니까? 해리포터 이야기에 마법사들 입장에서는, 마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을 머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한 사람하고 마음 공부 안 한 사람하고는, 마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은 머글 같아. 말이 안 통해. 그 사람들은 부동산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 해야지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여러분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이제 오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툭 터진 공간에 가서 앉아있는, 되게 좋더라고요. 한동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참선하는 모든 사람은 몰잠이, 재미가 없는 몰잠이 시절을, 수행 과정에 몰잠이 시절을 견뎌야 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미없는 시절. 그러니까 아상 입장에서는 TV 보고 영화 보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뭐 게임하고 오락하고 스포츠 보러 가고 뭐 막 이런 것들이 아상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자꾸 이 분별심이 강화되는, 분별심의 패턴 속에서 강화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재밌다고요. 이미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몰잠이 기간이 이제 있어서, 제일 좋은 몰잠이 기간을 보내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여튼 첫 번째는 일단 뛰쳐나가서 툭 터진 공간에서 시간 보내는 거. 그게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여튼 시간만 나면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마음 공부하는 도반들끼리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실 때 서로 간에 묵계가 있어요. 묵계. 마음 공부하는 사람끼리 차를 마시면 저절로 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 마시는 것이 마음 공부, 그러니까 다가 차다자, 다와 선이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끼리 차를 마실 때는 묵계가 뭐냐면, 입 벌리면 너의 상만 나온다. 이게 묵계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족자를 하나, 차회를 여는 사람이 그날의 주제 해가지고 족자를 딱 이렇게 항상 걸었더라고요. 지금도 그 일본 다도에서는 족자를 걸어요. 그 족자는 전부 다 선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1구가 있고 2구가 있고 3구가 있고 4구가 있고 그 글자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자, 조주, 무, 화두가 다 거기 화두가 많이 걸려요. 그러면 1구 같으면 조주 무자가 딱 이렇게 걸리든지 공이 걸리든지, 2구 같으면 무주, 머무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주제가 딱 걸어놓고 차 마시면서 거기에 관해서 말해야지. 다른 무슨 정치 이야기하고 이러면 쫓겨나요. 그다음부터 안 불러 그냥. 그 사람 여러분 금방 알죠? 그러니까 입 벌리면 너의 상만 나온다. 이게 딱 묵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차를 마시면 굉장히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하면서, 차는 하나의 매개고 그 시간을 차를 마시면서 서로 간에
이 에너지 공간에 같이 있기. 그 족자에 걸린 조주 무자 같으면, 여러분, 조주 무자 같으면, 조주가 없다 했을 때 조주 무자의 낙천은 우리의 본질이죠. 조주 무자는 본질을 딱 드러낸 말이에요. 그냥 들 앞에 잣나무, 이 본질을 딱 드러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주제다 이거예요. 글자는 사실은 무슨 글자가 걸려도 무주, 머무르지 않는다. 뭐가 머무르지 않아요? 본질이 머무르지 않잖아요. 허공 중에 나르는 새와 같아서 흔적 없이 나른다. 본질은 여러분 찌꺼기가 없어요. 본질은. 오늘도 이제 그런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본질은 흔적이 없다. 찌꺼기가 없다. 항상 완전 연소라서 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차를 마시면 그 시간 동안에는 또렷하게 깨어 있겠죠. 딴 생각 안 하니까. 깨어 있으면 본질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의 촛불이 켜도 밝은데 차 마시는 사람끼리 촛불이 따다다닥 같이 딱 켜져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을 만나서 현상계의 분별심을 따라가는 잡담하던 데서 그 현상계의 분별심이 녹으면서 본질에 딱 불이 켜져서 본질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나의 시간을 그쪽으로 투자하기.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 공부다 이거죠. 마음 공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사실은 2시간 동안 이 에너지를 공유하러 오시는 거예요. 뭐 하나 배운다 안 배운다 보다도 이렇게 지금 깨어가지고 분별심은 여기서 작동을 못하고 딱 깨어있는 이것, 여러분 육체가 아닌 정신, 이것이 함께 공유되는, 재밌는 거는 공유되면 에너지가 훨씬 더 커져요. 이 에너지는 희한해요. 1 플러스 1이 아니고 10 플러스 10이 돼요. 10 플러스 10 하면 20이죠. 근데 이 에너지 공유는 10 곱하기 10이에요. 항상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장 속에, 에너지의 장, 그 속에 이렇게 함께 있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안점을 두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 있던 분별의 습관은 점점 줄어들고, 낯설어 있는 이 본질로서 깨어있는 요것은 지금 너무나 낯설어서 이걸 점점 익혀가는 거. 요게 수행의 다다 이거죠.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은 잊게 한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는가? 혼자 있으면 여러분 딴 생각, 잡생각에 거의 끌려가지요. 졸거나 생각에 끌려다니거나. 근데 딱 이렇게 와서 여기 있으면 지금 조는 사람이 없네. 졸면 제가 눈총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않고 이렇게, 사실 지금 졸리는 시간인데 저도 점심 먹고 바로 와가지고 뭐 졸리긴 하지요. 그렇지만 희한하게 딱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요 시간이 딴 말 안 해도 요 시간 자체가 좋다 이거죠. 요 에너지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급속도로 우리 업이 녹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마치 자석이 있는 곳은 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곳에는 법의 장이 생긴다. 그 법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법회잖아요. 그러니까 법회에는 법의 장이 펼쳐진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업이 그냥 저절로 녹아. 업이 녹고, 그리고 설어있던 이것은 우리가 익어지고, 또 익어있던 잡생각은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분별심으로부터 우리의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이 분별심을 극복할 것인가? 분별심의 반대는 연기다 이거예요. 분별의 반대는 연기다.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분리, 둘이 아니다. 또 중도, 또 공이라고도 해요. 본질이 텅 비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분별이라고 하는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 연기에 눈을 뜬다는 거죠. 연기. 그 연기에 눈을 뜬다는 말은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통찰,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일어나는가? 희한하게도 연기에 대한 통찰, 분리, 중도에 대한 통찰은 언제 일어나는가? 간단해요. 생각이 멈출 때. 그러니까 분별은 생각 따라서 분별이 일어나요. 한 생각 따라서 분별이 일어나요. 재무자성, 종심, 분별심, 종심기. 죄가 분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따라서 일어난다. 심량멸시, 제영망. 요 한 생각이 사라지면 죄라는 것도 역시 사라진다. 심멸, 마음이 멸하고 죄가 사라져서 양구공, 죄와 생각이 모두 공해지면 이것을 일러서 진참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참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나서 분별이 벌어지니까 요 한 생각을 다스릴 줄 알면 이 죄를 우리가 참회를 할 수 있다. 이게 진참회다. 여러분, 왜 진참회냐? 그 죄만 가지고 아무리 내가 속죄를 해도, 죄를 속죄를 해도 생각이 일어나면 이 분별은 다시 벌어지니까. 이해되세요? 죄의 뿌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의 문제다. 지금 모든 것이.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이 서장에서 가나선 교과서예요. 서장이라는 책이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기본 원리를 다 모아놓은 편집글로 전했던 모아놓은 책이 서장이고, 그 서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념타파예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일념타파다. 한 생각을 타파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일념타파라고 하는가? 여러분, 실제 시간은 이렇게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갔을 때는 과거 있어요. 그죠? 생각 속에는 과거가 있지요? 어제도 있고, 오늘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있잖아요. 미래도 있지요? 어디 속에 있는가?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어텐션을, 주의 집중을 저한테 해주시면, 여기 생각 없지요? 여기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 생각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서로 보이잖아요. 생각이 끼어들면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과거 있나요? 희한하지 않나요? 미래 있나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 따라 일어나고 생각 따라 생겼다가 생각이 사라지면 과거, 현재, 미래도 같이 사라진다. 그럼 뭐만 남느냐? 지금 이것만 남잖아요. 지금 이것만 남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과거도 없고 현재, 미래도 없는데 이렇게 끼어있는 이거. 요거는 변하지 않아서 여기 안 변하는 요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깨어있는 이 느낌, 이 깨어있는 한은 과거가 없다. 그렇죠? 왜 과거가 없냐? 생각이 없어서. 생각만 없으면 과거 없고 현재 없고 미래 없다. 그럼 뭐가 있느냐?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만 지금 이렇게 이걸 최고로 좋은 이름은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 감사함을 이런 대목에서 정말 느끼죠. 지금 눈앞에 있는 여기에 여러분 과거 없지요? 현재도 없지요? 미래도 없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애매하잖아요. 요거를 우리 한국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널이라고 요걸 불렀다. 요거를. 왜 널인가? 안 변하니까. 이거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하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거. 안 변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 널을 발견했을 때 좀 기뻤다. 그래서 감탄사를 붙였다. 오를 붙였다 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제가 이걸 여러 번 말했으니까 질리지도 않죠. 왜냐하면 항상 오늘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오늘밖에 없죠.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어제 경험할 수 있나요? 생각 속에만 존재하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존재하나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내일을? 근데 내일 돼 보면 그것도 오늘이야.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일 거고 모레도 오늘일 거고 영원히 오늘밖에 없잖아요. 어제 제가 어느 분이 책을 한 권 썼다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좀 이렇게 조금 읽었는데 한국의 수필 가세요. 조금 저보다도 조금 연만하시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수필가이신데, 그 수필가 분이 지금 지난번에 바이런 케이티라고 미국의 지금 유명한 영성가 아시죠? 제가 BTN에서 강의하는 바이런 케이티를 들으셨다고 전화를 잘 들었다고 전화를 주셨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 보니까 바이런 케이티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바이런 케이티가 75세, 6세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리고 아주 불교 공부를 오래 하시고 아주 현명하신 아마 이름 되면 누군가 좀 아실 만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이 75세에 수필집을 새로 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조금 읽었는데 문학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대요. 그분이 저만 보면, 왜냐하면 제가 그분 수필집을 제가 평론을 몇 번 써드렸어요. 그 평론이 유명한 평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쓴 그 수필집에 대한 평론이 그 방면에서 꽤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저는 평론가고 그분은 작가니까 여러분 작가와 평론가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음 같은 거예요. 같은 독자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평론가들의 깊이 보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밑바닥을 이제 보니까 그런 소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보내주신 책에 보니까 일단 75세 됐는데 수필집을 낸 그것도 굉장히 참 혹시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나가니까 보시면 제가 보내준 책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그분께서 당신 유품 정리하다가 그림 한 점을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것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또 얘기해 주세요. 귀한 얘기 나왔습니다. 하나씩 사보게. 예. 제목은 하늘이 부는 피리? 그럴 거예요. 그 철례라고 하는 장자에 보면, 여러분, 장자가 우리 마음 공부 이야기예요. 장자 첫머리 탁 펴면 뭐예요? 바닷속에 물고기 정자를 곤이라고 한자로 곤. 우리는 아주머니들은 시장 가면 고니 그러거든요. 대구 고니 아세요? 알 말고 알은 난자고 고니는 정자잖아요. 그러면 알보다 더 작거든. 이 고니 얼마나 작아요? 대구 그 물고기의 정자가 얼마나 작아요? 장자 책 펴자마자 바닷속에 고니가 어느 날 각성해서, 각성이란 거 아세요? 어느 날 각성해서 훌쩍 뛰어올랐는데 붕새가 되어가지고 날개를 펼쳤더니 3만 리가 다 이
이 날개에 덮이는데 한 번 뛰니까 남해에서 북해로 이 지구에 남극에서 북극으로 풀쩍 뛰어서 건너갔다. 이렇게 붕세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한 인간이 인 두 컵을 덮어쓰고 사는 것은 고니와 같아요. 작디 작은 존재예요.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예요. 근데 어느 날 각성이 일어났어. 뭐냐? 나는 육체가 아니고 지금 이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정신이다. 여러분 정신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있어요? 없지요? 정신의 발견이에요. 정신의 발견을 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육체와 정신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정말 진짜 희한하게도 몽둥이로 진짜 맞아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육체라고 알고 살고 있다니까. 얼마나 맞아야 돼요 이거. 그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개인들이 대부분이 자기를 육체라고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각성이 일어났어요. 각성이 일어나니까 나는 육체가 아니고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게 지금 나의 육체를 움직이고 있어서 육체는 생로병사 변해가서 사라지지만 이 정신은 이거는 모양이 없네. 크기가 있어요? 크기도 없지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남녀도 없고 노소가 있어요 없어요? 백인하고 흑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자각하는 순간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요술램프에 진이가 싹 나오듯이 인두껍을 벗어버리고 정신이 화들짝 깨어난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자기가 정신인 줄을 정신 차린다. 다시 재밌네요. 그죠? 자기가 정신인 줄을 정신 차린다. 그러고 보니까 떡 보니까 아이고 이 몸이 내가 아니네. 그게 마치 붕새가 고니 그 작은 물고기 알이 한번 풀쩍 뛰더니 붕새가 돼서 날개를 펴니까 산만리를 듣고 군만리 장천을 풀쩍 뛰어서 북해로 건너가는 그 일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가이드 책이 이 책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부하고 있는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 장자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 유명한 호전몽 장자가 꿈을 꿨 두 줄이잖아요. 장자가 꿈을 꿨더니 호랑나비가 되어가지고 신나게 날아다녔다. 그러면서 깨어보니까 인간이더라. 인간이 나비 꿈을 꿨던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비가 인간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헷갈린다. 여기에 그 유명한 장자의 호전몽이잖아요. 전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비가 돼서 헐렁 날아다녔더니 뭐예요? 인두껍을 벗고 그 유명한 야부송 있잖아요. 금강경에 야부도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금강경을 시로 촥 그냥 해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비가 오랫동안 고치 속에서 있다가 성충이 되어서 각성이 일어난다. 그럼 그때 비집고 누에 고치를 이 자란 나비가 비집고 나와가지고 툭 나오면서 처음으로 날개를 착 펼치면서 파르르 뜨는 그렇게 날아가는 그 설레임, 초비행에 나서는 그 나비의 설레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요 인두껍을 벗고 자기가 정신인 걸 깨달으면서 이걸 툭 벗어나는 그 유쾌, 상쾌, 통쾌한 그 심정이 장자가 이거 아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장자가 또 문장은 얼마나 좋아요. 장자의 문장은 또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문장 잘 하려면 장자를 외우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스님은 장자를 5,000독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딸딸딸 앞으로 뒤로 다 외워버린 거죠. 문장 잘하세요. 빈문 그분이 다 쓰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목에 장자의 그 대목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어떤 도인이 정자에서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자가 딱 보니까 지상의 사람이 오늘 수업을 안 하고 왜 지금 똘똘 소리 시작하다 보니 끝이 없이 나오네. 하여튼 조금만 더 합시다. 그 한 도인이 정자에 딱 앉아 있는데 제자가 이제 차를 딱 다려가지고 딱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 산매 속에 들어 계신 거예요. 너무나 그 표정이 지상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딱딱 차 가져왔으니까 식을까봐 이렇게 하니까 왔느냐 해서 스승님 지금 제가 보기에 스승님의 그 방금 표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그 지극한 산매에서 어떤 유희를 즐기고 계신 듯한 모습이셨는데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가 잘 물었지. 하도 처음 보는 얼굴 표정이라서 스승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안 들리느냐? 너는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리느냐? 바람이 멎을 때는 지극한 고조 속에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바람 따라 관악기는 요 자연 중에 식물 광물 이것 중에 흐르는 시냇물 다 포함해서 관악기는 관의 소리를 내고 그런 거 있지요. 자연 속에서 또 이 나뭇가지는 현악기가 되어 가지고 푸르르 떨리는 이게 지금 나뭇가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나뭇가지 굵기 따라서 다 다른 음이 수많은 현악기가 울리고 관악기가 울리고 타악기가 울리고 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또 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너무나 장엄해서 이 소리 이 음악 들으려고 내가 그래 잠시 그래 넋이 빠졌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이 너는 못 듣느냐 철뇌를 하늘의 피리 소리를 이게 제목이네요. 하늘의 피리 소리 그게 책 제목이에요. 홍보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하늘의 피리 소리 인간이 내는 인간의 피리 소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분별심을 낼 때는 인간의 피리 소리밖에 못 듣는다 이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밖에 못 듣는다 이거예요. 음악이. 이해되세요? 음악은 딱 음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온음과 반음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음만 듣는 것이 인간의 피리 소리라면 하늘이 내는 철뇌 뇌는 피리래자예요. 하늘의 피리가 불 때는 이 온갖 악기가 어우러져 가지고 특정한 음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음이 그냥 한꺼번에 펼쳐져서 이거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다. 아이고 진짜 기가 막히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고도를 기다리려면라는 연극이 있었죠. 우리 때는 유행했는데 그죠? 우리 젊은 시절에 한번 안 본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우리 가서 한번 우리 봤잖아요. 대학로 저기 가서 고도를 기다리며 해가지고 유명한 배우들 다 했을 거예요. 그때 워낙 유명했으니까. 첫 구절이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도를 기다리는 이야기잖아요. 고도가 갓이잖아요, 사실은. 서양인들 이야기니까 서양인들은 평생 갓을 기다린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첫 문장이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 그 희극의 첫 문장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첫 문장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현상에서는 이 상대세계는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뭐 지구사가 있고 우주사가 있고 지구사가 있고 또 뭐 세계사가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역사가 있고 사회단체 같으면 사회단체의 역사가 있고 인간 같으면 개인의 역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사람마다 아이고 내가 겪은 걸 쓰면 소설 한 권, 대하 소설 한 권이다 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질에서는 현상에서는 그렇게 역사가 다양한데 본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본질에서는 무지, 모르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다. 음미해 보세요. 현상에서는 오만 역사가 일어나지만 본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처럼 현상에서 우리가 별의별 걸 다 알지만 현상에서는 별의별 걸 다 알지만 본질 앞에서는 무지,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불식, 무지, 불회. 이제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척척 불회 그러면 보조국사 수신결에서 제일 중요한 말 불회, 알 수 없다. 불식 그러면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달마대사 답변이 여러분 내가 현상이라면 인도에서 온 달마미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정신이 된 사람한테는 정신을 양무제 아직 인두껍을 덮어쓰고 있는 양무제한테 이 정신을 어떻게 말해줄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너는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불식,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소크라테스는 너희들은 안다고 딱 까불어도 나는 모른다는 걸 안다. 무지지지. 모른다는 걸 안다. 이 말이 여러분 본질 앞에서는 이 분별심이 녹아버려가지고 없어지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본질 앞에서는 분별심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 본질을 안다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부속, 속하지 않는다. 지, 부지.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도는 왜냐? 본질 앞에서는 분별심이 녹아버려서 분별로서 파악할 수가 없다. 전체를 부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부는 성숙하자는 이야기예요. 성숙. 어떻게 성숙하느냐? 누에 고치가 인두껍을 벗고 날아오르고. 왜 여기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찰나가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각성의 순간이에요. 본인도 잊을 수가 없고 그 순간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본 한 인간이 각성하는 장면을 가끔 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가끔 한 인간이 각성하는 장면이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쇼생크 탈출 영화 보셨어요? 또 다 보셨죠, 그죠? 워낙 우리 시대의 우리끼리 아는 그때 상영관에 가서 본 쇼생크 탈출의 그 주인공이 면도칼로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 결국에는 그 뚫고 나와가지고 뚫고 나와서 밖에 비가 오는데 그 하수관 밑으로 통해서 나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그 자유의 순간을 막 그 영화 포스도 그건데 기억나세요? 빗줄기 속에서 예, 그렇죠. 이렇게 쫙 하고 있는 거. 그 각성, 그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영화가 계속 그 순간을 향하여
모든 스토리가 짜여가지고 그 순간에 그 각성이 일어나는 그 대자유를 느끼는 그걸 딱 맞추고 있잖아요. 그때 그랬죠. 쇼생크 탈출에서 그런 인간 각성을 보여줬다. 최근에 본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기왕 나간 거 그냥 기왕 3,000% 빠진 거 첫 시간은 그냥 각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성 아름다운 일이에요. 인간한테 일어나는 최고의 아름다움. 번데기가 나비 되는 일.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일. 그대로 있으면 번데기로 죽을 건데 얘가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는 이 일. 그러니까 이 각성에 이번에 보여준 게 저는 풀로 못 보고 유튜브에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한 재미교포 작가가 어느 순간 12살 먹은 제1 조선 학생이 이짐에 당해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는 그 사건을 듣고 이 작가가 각성을 해가지고 원래는 직업은 변호사였는데 때려치우고 작가로 변신해서 이 일을 추적해서 그 들은 이 사람을 일깨운 거예요. 어떻게 12살짜리 꼬마가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그런 조센증이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다가 못 견뎌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 일기장에 이런 구절이 욕들은 구절이 남아있더라. 이제 그것이 이 사람한테 충격을 줘서 각성이 일어나서 이걸 20년, 30년을 추적해서 수많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소설을 쓴 게 지금 빠친코잖아요. 이게 영어로 썼으니까. 미국에서 일단 뭐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애플 TV에서 이걸 드라마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가 8회 마지막 회 나가는 것보다. 저는 그거 다 못 봤어요. 요약본을 잠깐 봤는데 유튜브 참 좋아요. 그죠? 물어오니까. 윤여정 배우가 그 부산 영도에 동산동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출신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투리를 억수로 진하게 저는 대충 알아들어요. 저는 영도는 아니고 영도 다리 건너서 남포동 뭐 여기거든요. 남포동 광복동 하는 거기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거기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친근하지요. 아무래도. 근데 그 아지매가 이렇게 하여튼 일본을 건너가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보니까 처음에 갈 때 남편의 형의 부인, 그러니까 가니까 먼저 와 있던 남편의 형의 부인한테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다행히 따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윤여정 씨가 이제 그 나이 든 주인공 이름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선자인데 나이 든 선자로 나와서 자기 형님이죠. 형님이 이제 죽어서 그 뼈가루를 가지고 아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거 뼈가루를 뿌리러.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여기다 하고 차 세우라 그러고 비가 막 내리는데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나가서 바닷가에,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오기 어릴 때 바다에 들어가서 이 전복 따던 곳, 그곳을 탁 오니까 사람이 여러분 나이 먹어서 어릴 때 정말 6, 7살 때 그때 바다 뛰어들어가지고 전복 따던 그 시절로 순간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각성의 순간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면서 야 세워라 여기다 하고 비 내리는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함을 들고 저벅저벅 이 할머니가 윤여정 씨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표정이 각성된 인간의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아이고 제가 예전에 드라마 잘 쓴 김수현 씨, 원래 여러분 제 원래 직업이 평론가예요. 문학 평론가예요. 그래서 제가 김수현 씨 유명한 분 아시죠, 그죠? 김수현 씨 극작가 30년 회고하는
평론집을 그때 대표작을 뽑아가지고 평론가들이 평론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냈어요. 거기 제가 또 한번 썼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맡은 작품이 뭐냐면 야망과 뭐지요? 그 김수현 씨 대표작인데 이덕화 씨 나오고 사랑과 야망? 사랑과 야망. 좋다. 같은 세대라서 너무 좋다. 그거를 제가 맡아서 썼는데 보니까 이게 물론 그 당시 한국에 지금 그죠? 어떤 인물을 이제 극화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한국이 막 발전할 때. 근데 그 인간들의 얽힘을 보니까 김수현 씨 자기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수현 씨 잘 몰라요. 근데 그것만 보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분은 내면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네. 얼마나 모진 일들을 겪었으면 이렇게 모진 말을 할까? 내가 솔직히 그렇게 썼거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평론집을 출판하면서 당신이 고맙다고 평론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저를 콕 집어가지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그때 친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출판사 사장하고 저하고 김수현 씨가 평창동 사시더만 초대, 혹시 이거 보실까 모르겠다. 어쨌든 사실이니까. 그래서 초대해서 갔는데 김수현 씨가 보니까 윤여정 씨를 또 같이 불러가지고 젊은 배우 한 분하고 윤여정 씨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단이라 그렇던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알던 뭐 평범했던 배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각성의 순간은 정말 특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각성의 순간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심이 녹아버리는 순간. 그 끈질긴 분별심이 한 인간한테서 녹아버리면 그 순간 보는 사람한테 같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린 선자가 고향을 떠나서 모진 서름을 겪고 해서 마지막에 그 형님이라고 하는 성님이라고 해요. 그 성님 유고를 가져와서 여기다 하고 비 오는 데서 막 바다로 뛰어드는 그때 그 얼굴 표정이 정말 그 각성한 인간, 과연 모든 사람이 그 대목에서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대목 바로 겹쳐가지고 이 선자의 손자가 미국에서 뭐 좋은 법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를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차 일본에 와서 무슨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사업을 해결하는 그 순간 이 친구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큰 대지에 빌딩이 있어야 되는데 알박기식으로 한 집만 땅을 안 파는 거예요. 판잣집, 제일 저렴한 판잣집에. 그래서 그거 설득하러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판잣집의 주인이 자기 할머니 같은 제1 한국인으로 온갖 핍박을 받고 살았는데 그 집이 이분한테는 그냥 집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것이라서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정이란 게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그 묘한 정 있잖아요. 그 삶의 터전이 그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걸 설득하러 왔다가 그 할머니가 물어요. 이 선자의 손자니까 젊은 미국에서 유학 가서 미국인이 된 이 친구한테 물어요. 너의 할머니가 이런 경우라면 너는 너의 할머니 보고 이걸 팔라고 할 거냐. 모든 것이 지금 담겨 있는 이 터전을 그 돈을 준다고 해서 팔라고 할 거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거 해결하러 왔거든. 회사에 그 막강한 짐을 지고 대표로 나서서 했는데 이 친구가 할머니 팔지 마세요. 수명하지 마세요. 하고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회사를 배신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얘가 그때도 각성이 일어나. 어떤 그런 하여튼 핏줄이라는 것도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성에서 넥타이 벗어 번지고 밖에 또 비와. 왜 비가 오는지 몰라. 또 비가 와. 그래서 웃돌이도 벗어버리고 비 오는데 보니까 그 일본이 오사카예요. 그 배경이. 거기서 웬 밴드가 밴드를 연주하는데
그 앞에 가서 비를 맞으면서 이 친구가 옷 다 벗어 던지고 춤을 추는데 그 춤 사이가 완전히 각성이 일어난 한 인간.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길로.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한 인간이 각성하는 모습은 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걔를 좋아하는 여자가 딱 지켜보고 있는 뭐 하여튼 그 드라마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난다 이런 거. 우리 세대는 통하겠다. 이거. 지금 시간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세대가 또 히라빈 조르바 좋아하지 않나요? 그 번역하신 분, 그죠? 그분 덕분에, 유명한 또 번역가가 또 번역을, 이윤기 씨, 예, 돌아가셨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분 덕분에 참, 히라빈 조르바를, 주인공 누구지요? 카잔차키스지요. 그리스에 크레타 섬에 가면, 크레타 섬의 공항 이름이 카잔차키스 공항이에요. 저도 참 보니까 역마살이 있는지 빨빨 그리고 많이 다녔네. 저희 또 거기 찾아갔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그 크레타 섬에 카잔차키스 공항에 내려가지고 또 무러 카잔차키스 무덤에 가서 묘지가 그 공원화되어 있어요. 언덕바지에 지중해가 보이는 파란 지중해가 보이는 언덕에 소나무가 좀 이렇게 지중해 소나무 아세요? 올라가다가 우리는 퍼지는데 지중해 소나무 올라가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돼요. 로마의 소나무, 지중해 소나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나무 옆구리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십자가 하나만 딱 있고 무덤 있고 그 옆에 묘비명, 카잔차키스 묘비명 딱 석 줄이에요. 그리스어로 돼가지고 직접 못 읽었지만 첫 번째 줄이 그러니까 분별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카잔차키스의 묘비명, 분별심. 첫 번째가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첫 줄이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바라는 게 있어서 분별심은 욕망하고도 같은 거예요. 제 말 맞죠?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두 번째 줄이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바라는 걸 잃을까봐 두려워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분별은 반드시 욕망과 요 공포가 같이 가요. 욕망과 공포는 딱 붙어 있어요. 나는 바라는 게 없어지면 다음에는 나는 두려운 것도 없어져요. 그 세 번째가 나는 자유다. 좋지요? 첫 번째가 같이 할까요?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나는 자유다. 그때 또 같이 간 일행이 그리스어 전공자예요. 그리고 그리스 또 신화 전공자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하고 탁 가니까 담배 있어 해가지고 담배 꺼내가지고 불 탁 붙여가지고 작가라고 우리들도 작가라고 작가 앞에서 담배불 탁 붙여서 탁 이렇게 한 대 올리고 향 피우듯이 그리고 또 만년필 있어 해가지고 서로 간에 찾아가지고 만년필 꺼내가지고 작가라고 탁 열어가지고 딱 안에 넣고 한국식으로 절 딱 하고 아이고 그렇게 참 많이 다녔네요. 참 그렇게 돌아다녔네. 근데 어쨌든 현장을 공부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카잔차키스가 쓴 대표적인 히라빈 조르바에서 조르바가 직업이 십장이에요. 공사판에. 완전 장자라고 하거든. 그리스의 장자라고 별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르바가 공사판을 광산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광산을 지탱하고 있던 그 비계가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그 소설의 주인공, 이 화자가 주인공이에요. 그 자기가 하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광산인데 거기에 그 고용 노동자들의 십장이라 그러죠. 그게 조르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르바가 맡았던 이 공사가 이게 무너지면서 쫄딱 망해요. 광산 그 판 그것이 다 무너져서 쫄딱 망하는데 여러분 쫄딱 망하는 그 순간 조르바가 어떤 행동을 보였냐? 둥실 하면서
그 유명한 조르바의 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인간의 각성은 언제 일어나는가? 쫄딱 망할 때 일어나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참 희한해요. 에카르트 톨레도 우울증의 바닥에서 깨어났지. 바이런 케이티도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요양원에 들어누워서 자기를 포기해버리니까 지가 와서 갈가도 아이 그래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따위 거 쥐한테 갈가도 사지 하고 내버려둔 그 상태에서 문득 그냥 깨어났잖아요. 바닥을 치고 깨어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각성의 순간들인데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결국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각성의 순간을 여러분 조르바의 춤 찾아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그 누구죠? 앤소니 킨. 우리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세대들. 그러니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며칠 전에 빠삐용도 하더라. 지나간 영화로. 빠삐용도 여러분 그 떨어져 가지고 그 보트입니까? 뭐 만들어서 야자 보트 거기에 팍 해가지고 이놈들아 나는 자유다 그러잖아요. 그 빠삐용이 나비잖아요. 빠삐용이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각성의 순간들 이걸 우리가 인간이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가 그 공유하자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여서 작은 각성을 축적해 가면 언젠가는 큰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누에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는 기적. 여러분 새가 언제부터 날았을까요? 새가 푸득푸득 새도 손이었을 거 아니에요. 날개가 푸득푸득 하다가 언젠가 날아올랐잖아요. 새가 그렇듯이 나비가 누에 고치에서 이렇게 날아오르듯이 식물에서 꽃이 피듯이 그 석탄이 압축을 받아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에카르트 톨레가 인간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무리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이런 각성이 일어난다. 이게 인간한 동물, 식물한테도 광물한테도 일어나면서 마침내 인간한테서 일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일어나는 각성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각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무엇인가? 육체가 아니고 정신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알고 나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걸 놓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이 두꺼운 인두껍을 쓰고 여기서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벗어 던지고 날아오르는 그 순간은 나를 발견할 때다. 나는 누구인가? 정신이니까 쉬는 시간을 정신답게 마음껏 날아갑시다. 감사합니다.